정부가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시장이 그 규제를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영향 없이 오히려 상승 신호로 받아들인 것처럼 규제 이후에 가격이 더 올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까지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들썩입니다. 이번엔 전세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치솟는 전셋값 이야기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또 꺼내들게 될 대책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원래 소비자분들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집값 이야기를 할 때는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전셋값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만큼 전세가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은 58주, 벌써 만 1년 넘게 올랐고 또 전국 전세값은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방학이라든가 이사철도 있습니다. 7, 8월 달 같은 경우 원래 그 전체 1년 중에 봐서도 상당히 이제 강세인 어떤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9월, 10월 가을 때를 더 큰 이사철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월 달, 그다음에 7, 8, 그다음에 9, 10월 달 이런 식으로 그런 이사철로 많이 보긴 네. 하는데 좀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8주 연속 올랐다는 얘기는 그 58주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계속 증가율이 계속 나왔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선 이사철이고 뭐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1년 할 것 내내 같은데요. 네. 전세 가격이 올랐고 예. 거기에 따라서 임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1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직 뭐 만기가 남아있는 세입자 분들께서도 계속 만기가 될 때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사를 또 가야 되는가,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훨씬 더 영향이 가장 큰 그 본질적인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금리가 이제 낮아짐에 따라서 자꾸 뭐 기존에 이제 내가 전세를 주던 집주인들께서도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낮으니까 전세값을 내가 반환 받아서 리턴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처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또 금리도 낮고 하니까 예. 자꾸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주인들도 안 그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던 터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월세 시장으로 이탈하는 만큼 전세 물량은 어떻게 보면 공급일 수 있는데 여기 자꾸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전세 공급과 관련해서요. 이게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이제 발표가 됐고 뭐 일부는 시행도 됐거나 될 예정이거나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뭐 전세를 안 주고 뭐 빈집으로 남겨둔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시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들은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질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가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고 실제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예. 여기에다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여기에 사실은 좀 약간 더 촉진을 하는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런 어떤 상향 현상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8사 조치가 나왔으니까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잠잠해지는 효과들이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이제 이것은 8월 4일 날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8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러한 약발이 어느 정도 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또 매매 시장 같은 건 또 9월, 10월을 또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이런 어떤 매매 시장에 약간의 그 시간별로 월별로 약간 등락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세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1년 내내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추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독특한 통계가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 시중은행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출량은 늘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통계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세의 거래량이 있어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내가 증가된 전세금을 가지고 또 추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신규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예. 거래량은 줄었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싸져서 그렇군요. 양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캐파 총량은 또 늘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 데이터를 봐서라도 약간의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는 어떤 그런 반증일 수도 있다. 네, 58주 연속 상승의 반증이기도 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차 3법이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있고 네. 뭐 법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네. 이렇게 좀 뭐가 맞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식으로 혼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법의 초창기 혼선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혼란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89년도에 그 입법이 되어서 90년도부터 이제 원래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때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은 지금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굉장히 인구의 해자가 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금리가 좀 높아서 내가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굴릴 수 있는 그런 용처라든가 사용처가 좀 존재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은 뭐 실제로 뭐 한 3년, 4년 지나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적응을 하고 사람들이 오른 어떤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일 만한 시기가 아마 찾기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업계도 그렇고 또 이런 쪽을 오랫동안 시장을 좀 계속 지켜봤고 관찰했던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매매가는 좀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예외가 되어 있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인데요. 네.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네. 수요가 좀 폭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7월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죠. 이게 세종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거품은 아닐지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거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예.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사용 가치로서의 내가 가격을 지불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매매가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네. 역시 이 부분은 어쩌면 그것이 실제로 정말 원래 있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약간의 버블이 좀 있는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현재의 어떤 이런 패턴들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국지적인 약간 버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예. 어쩌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가격에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쉽사리 안정이 되지가 않으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 상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사실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단속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죠. 뭐 애초에 불법을 저지른 게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9억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너무 오래전에 정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은 쉼없이 올라서 중간 가격이 9억 원이 돼버렸는데 평범한 아파트까지도 단속 대상에 넣는 이 기준 자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단순하게 아마 산술 평균을 한다면 서울의 이제 중위주택 가격 자체가 이제 9억이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 이제 전용 이제 40제곱미터 정도의 어떤 주택에서도 이제 4억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이런 쪽에 대해서 상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체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절반 정도의 어떤 주민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8월 4일 날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일 수도 있고 이걸 또 반대로 약간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발표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9억 원에 대한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주택 거래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거 말고도 다른 이미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실제로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맞는
그 증빙서도 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금 잔고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데 이걸 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낸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실제로 뭔가 이상 거래라든가 이거는 도저히 소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부분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검은 돈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살짝은 뭐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선 옥상옥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의 의지 표명을 아마 정부는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임대차 3법 이야기를 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는 못 하겠으니 이 가격을 올리질 못하니 네. 이 월세로 돌려서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을 얻겠다라는 식으로 집주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정부가 손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4%,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비용을 계산하는 산식이 네. 4%를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을 해줬는데 이거를 네. 2%로 낮춰서 네. 월세 가격을 좀 낮추겠다라는 식의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좀 강제화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안들을 보면 예. 뭐 2.5%, 2%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어떤 강제 사항이 되니까 따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신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네. 어차피 내가 그 2년간, 그러니까 2년간, 4년간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월세 전환율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하니까 네. 만약에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신규 계약이 시작이 될 텐데 근데 거기에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소급의 어떤 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정부의 요즘에 이제 의지를 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은 훨씬 정부의 정책보다는 어쩌면 뭔가의 어떤 열려 있는 그런 틈새를 찾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단순하게 이것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시장을 좀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런 시장의 통제가 어쩌면 시장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침에 따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정책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입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런 모든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은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방에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네. 있는 편이고요. 저도 사실은 앞으로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까지 상승됐던 어떤 주택 가격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반대편에서 본다면은 하방에는 약간은 좀 지지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의 뭐 보합 내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이걸 다른 어떤 또 시그널이 나와서 도저히 이제 투자처가 없다. 역시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또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늘어난다면 역시 또 약간은 좀 강보합 이상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떨어지는 것은 어쨌든 당분간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때문에라도 하방에 대한 어떤 그 비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